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0대 후반의 서유진입니다. 이제야 느끼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쓸데없는 인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악연이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연이 또 악연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지요.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라고 엮이는데 천륜이 또 꼭 필줄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분명하게 있었죠.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지우지 못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낡은 비디오 테이프처럼 시간이 지나도 흐릿해지지 않고 언제나 재생 버튼만 누르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늘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니면 한밤중이든 예고 없이 터지는 고성이 마치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습니다. 다른 집들도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면 괜히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문을 열기 전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혹시 또 시작됐을까봐요. 큰 소리는 대개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보다 소리를 먼저 내뱉는 사람, 조용한 대화보단 고함으로 감정을 쏟아내던 사람, 언제부턴가 그 고함 뒤로는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도 따라왔습니다. 접시, 리모컨, 의자, 심지어 거실의 유리문까지 그 부서지는 소리들은 제 안에 파편처럼 박혔고 아직도 가끔 꿈속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리면 놀라서 잠에서 깨곤 합니다. 그 모든 소란의 끝에는 늘 엄마가 있었죠. 한쪽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는 엄마. 말없이 눈물만 뚝뚝 떨구던 모습이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울면 항상 불안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엄마가 애틋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기억나는 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그런 날들 틈틈이 저를 바라보며 웃으려 했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는 말이 딱 맞지. 네 아빠만 봤음 엄마는 벌써 이혼했을 거야. 애 앞에서 또 그런 소리 한다. 우리 유진이가 엄마 아빠 이어주는 실이고 기쁨이긴 하지. 예쁜 우리 딸. 아빠는 목소리를 죽이고 장난스레 제 머리를 쓰다듬었고 엄마는 눈가에 남은 눈물을 닦고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결국엔 괜찮은 가족이라고요. 가끔은 놀이공원도 갔습니다. 엄마는 분홍색 모자를 쓰고 아빠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날만큼은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았습니다. 회전 목마를 타고 웃던 엄마, 솜사탕을 손에 쥐어주던 아빠, 그리고 그 틈에서 두 분 사이에 꼭 끼어있던 저, 사진으로 남아있는 그날의 얼굴들에는 폭풍 같은 현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믿었어요. 어른들이 싸우는 건 잠깐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나아질 거라고.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저도 언제까지나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6살 겨울, 거실 창문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밤새 떨어진 기온에 유리창은 하얗게 얼어 있었고 그날따라 이불 속 아랫목은 유독 따뜻하고 포근했죠. 그 포근함을 핑계 삼아 저는 좋아하던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실눈을 뜬 채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요.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리고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데 엄마가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유치원에 가라며 퇴근하던 평소와 달리 그날의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엄마는 제 코끝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따뜻한 입술이 닿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엄마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고 낡은 캐리어 하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익숙한 마트에 갈 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마음먹은 듯한 아주 조용한 결심 같은 얼굴. 어린 제 마음에도 그건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뭔가 다르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빠르게 뛰었고 두 다리엔 따뜻한 이불이 엉켜 있었지만 그걸 차버리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어디가? 왜 깼어? 좀 더 자지. 유진아, 엄마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 착하게 있어야 해. 알았지? 아빠 말 잘 듣고. 어딜 가는데? 엄마 가지 마. 잘 지내고 있어. 미안해, 엄마가. 언제 올 건데? 마트 갔다가 오는 거지? 그치? 저는 불안한 예감에 엄마를 뒤따라 나갔지만 이미 엄마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형편이 좋질 않아 연탄값이 부담스러웠던 엄마는 어쩌다가 한 번씩 떼주고는 했는데 그날 추운 겨울날일 것도 잊을 만큼 간만에 펄펄 끓는 난방에서 나는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엄마는 그날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나간 그 뒷모습이 제 기억 속 마지막 엄마의 모습이었지요. 처음엔 정말 잠시 마트에 다녀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도 저는 현관문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했지만 점점 마음속이 바스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제게 아빠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낮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조용히 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괜히 또 아빠를 화나게 할까봐, 혹시 아빠마저도 엄마처럼 나를 두고 떠나버릴까봐 그 무서운 상상 하나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마음을 닫았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꼭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는 겁니다. 혹시라도 정말 아주 혹시라도 엄마가 밤중에 몰래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유진아 하고 부르지 않을까. 그 희망 하나를 붙잡고 저는 어린 마음으로 매일 밤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현관문은 끝내 조용했죠. 처음엔 그 침묵이 슬펐고 그 다음엔 무서웠으며 결국엔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문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면 마치 엄마가 다시 돌아올 것 같은 헛된 기대가 밀려와 더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닫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마음은 서서히 그 사람은 날 버렸다는 배신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차라리 미워하는 게 덜 힘들고 덜 아팠으니까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마음이 더 짙어졌습니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너무 힘들었어요. 책가방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교과서는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하는지, 준비물은 뭘 가져가야 하는지,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제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오고 도시락 뚜껑을 열면 정갈하게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제 도시락은 늘 어딘가 서툴렀습니다. 차가운 밥과 간장에 비벼진 계란, 가끔은 전날 반찬을 그대로 넣은 것. 아빠는 분명 최선을 다했겠지만
어린 제 눈에는 그냥 맛없는 도시락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다가 집에서 또 혼났습니다. 아주 배가 불렀지 불렀어. 아빠 어렸을 때는 밥하고 김치도 겨우 먹었어. 너는 멸치도 싸주고 햄도 싸주는데 먹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와? 아빠 성의도 몰라? 맨날 똑같은 것만 싸주잖아. 나도 질렸다고. 엄마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싸줬을 텐데. 너 한 번만 더 아빠 앞에서 엄마 얘기를 해봐. 아주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너 버리고 간 엄마 뭐가 좋다고? 엄마가 날 버렸다고?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일 있다고 일 보고 온다고 그랬단 말이야. 아빠는 처음엔 화가 난 듯 했지만 이내 말을 멈추고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숨만 내쉰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저는 그만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움이 온몸을 꽉 조여왔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짐을 바리바리 들고 나갔습니다. 마치 어디 먼 곳으로 아주 떠나는 사람처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지요.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믿고 싶었고 기다리고 싶었고 엄마가 절 버리지 않았다고 누군가는 말해주길 바랬습니다. 그 이후로 아빠와는 머쓱하게 지냈습니다. 서로 말을 줄였고 밥상에 마주 앉아도 국만 떠먹는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한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무언가를 말해야겠다고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뚝뚝하면서도 어쩐지 조심스러운 그 말투로 아빠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아, 아빠랑 같이 살 사람이 생겼어. 우리 이제 셋이 함께 살자. 너도 드디어 엄마가 생겼어. 저는 깜짝 놀랬고 대답 대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날 낳아준 우리 엄마는 어쩌고 다른 아줌마더러 우리 엄마래? 그렇게 됐어. 네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네 엄마도 다른 아저씨랑 새로 결혼했단다. 새엄마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너에게 정말 잘해줄 거야. 잘해줘봤자 개모지. 신데렐라, 콩쥐팥쥐, 백설공주 아빠들은 다 새엄마 보고 착하다고 했는데 걔네들 새엄마한테 다 큰일 날 뻔했던 거 몰라? 차라리 아빠 혼자 살아. 엄마 얘기 안 꺼낼 테니까. 나는 우리 집에 다른 아줌마 오는 거 싫단 말이야. 하지만 제 고집 따위는 아빠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아니 사실은 마음속 깊이 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였는데 아빠는 기어이 처음 보는 여자를 집에 들였습니다. 아빠는 제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그 여자를 당연한 듯 맞이했어요. 저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 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속으로 이를 악물며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새엄마는 아빠보다 작았습니다. 어디선가 조용히 피어난 들꽃처럼 수수했고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제 눈높이에 맞춰 서더니 따뜻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유진이구나. 반가워. 그러면서 햇살처럼 환한 웃음을 지었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단단히 쥐고 있던 방어막이 스르르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더 싫었습니다. 이럴 리 없어. 이 얼굴에 속으면 안 돼. 천사 같은 미소 뒤에 분명히 숨겨진 뭔가가 있을 거라 믿었어요. 계모는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했고 동화책에서도 다 그랬으니까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 여자는 제게 조심스럽게 과자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포장지도 예뻤고 제가 좋아하던 맛이었지만 저는 일부러 정색했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그 과자를 툭 밀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손끝이 조금 떨리는 걸 봤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엄마가 될 수 없어.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3개의 시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엄마가 있었던 시간과 엄마가 없는 시간, 그리고 아빠 곁에 생긴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아야 했던 그 긴 시간 말입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 시절 저는 너무 작고 여렸습니다. 내 감정이 세상 전부였고 세상이 내 감정에 맞춰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절대로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이유도 부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빠는 때때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냥 편하게 지내보자. 아빠도 너도 힘들잖아. 맞아, 힘들지. 근데 왜 나만 참아야 하지? 힘들면 저 아줌마 나가라 하면 되잖아. 너 정말 아빠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괜찮아요. 유진이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착한 척 하기는. 아빠 앞에서 착한 척하고 뒤에선 아주 본 모습을 드러내겠지. 그렇지만 단 둘이 있을 때도 새엄마의 진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가 말수가 적었을 뿐더러 뭔가를 억지로 하려 들지도 않았어요. 아침이면 늘 조용히 일어나 식사를 차렸고 제가 일부러 방문을 쾅 닫고 나가도 아무 말 없이 뒷정리를 했습니다. 학교 준비물도 제 방문 앞에 놓아두기만 했어요. 잊을까봐 챙겨줬어라고 적힌 포스트잇과 함께요. 그 작은 쪽지를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번 그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괜히 인정하게 될까봐요. 괜히 마음 약해질까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준비물을 잃어버려서 친구들 앞에서 혼이 났던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울고 있었는데 새엄마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유진아, 다음엔 같이 준비하자. 혼자 하다 보면 잊을 수도 있지. 내가 도와줄게. 새엄마의 그 말은 정말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큰 소리를 내면 제 마음까지 부서질까봐 조심스레 건네는 말 같았어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울음을 삼키던 입술이 삐뚤어졌고 제 안에 억눌린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다가 갑자기 새엄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친한 척해요?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말을 뱉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내가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놨던 진심을 세상 밖으로 내보인 것처럼. 그 말에 새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굴이 멈춘 사람처럼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어요. 입꼬리가 어정쩡하게 멈췄고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그 뒷모습은 제가 알던 어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상처받은 아이처럼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겐 따뜻함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했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지만 그 감정까지 밀어냈습니다. 괜히 이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기라도 하면 진짜 엄마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날이 몇 해를 넘고 계절이 몇 번을 바뀌어도 우리 셋은 제자리 걸음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말수가 줄었고 어깨는 점점 무거워 보였으며 퇴근 후에 늘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더 단단해진 척, 더 독해진 척 굴었습니다. 속으로는 자주 울컥했지만
겉으로는 씩씩한 아이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겨울밤,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 한구석에 실금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독감이 심하다고 뉴스에서 연일 떠들던 시기였고, 저도 결국 열에 휘청였습니다. 40도 가까이 열이 오르고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담요 속에서 온몸이 덜덜 떨리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사이에서 헛소리를 하다가 문득 깨어났을 때 누군가 제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그건 새엄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지쳐 있었고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축축하게 식은 물수건이 들려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내가 너 반드시 낫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기대.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 듯 멍해졌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지금껏 버티며 견고하게 쌓아올렸던 벽이 그 짧은 말 한 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삼켰던, 울면 지는 거라고 믿었던 그 감정이 그 말 한 줄에 무너져 내리듯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이불을 푹 뒤집어 썼습니다. 이불 속에서 훌쩍이며 조용히 울었어요. 그 눈물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러움, 후회, 고집, 그리움,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스며든 따뜻함도. 엄마가 옆에 있어 이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면서도 슬프게 들렸는지 사실 저는 아직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 속엔 진짜 엄마에 대한 그림도 있었고 그걸 대신하려는 새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누군가에게 지켜지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을 미워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바라봤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던, 어쩌면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 금하나가 생기긴 했지만 그건 깊게 파인 골짜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감정 없는 척을 했고 새엄마는 여전히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니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조용히요. 아빠와 새엄마는 사이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예전엔 크고 거친 목소리가 벽을 타고 울려 퍼졌고 매번 깨지는 소리에 벌벌 떨며 잠에서 깼는데 새엄마와 사는 지금의 집은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오히려 시끄럽게 굴어야 할 것만 같았어요. 주변 어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새엄마 복 받았다. 저렇게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 어디 있니? 둘이 그렇게 잘 지내면 애 하나 낳아야지.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 칭찬들 하나하나가 제 존재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그런 말이 나올 때면 늘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유진이 하나로 충분해요. 한 번도 웃으며 말하지 않았고 어쩐지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정말로 날 자식으로 생각하나 싶었지만 아무리 들어도 위선처럼 들렸고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계모였습니다. 계모는 다 똑같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다가 문 닫히면 갑자기 얼굴이 돌변하는 사람. 그렇게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저는 그 변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하고 성실했고 제가 막말을 하든 대들든
밥을 차려놓고도 투정을 부려도 늘 저를 위해 남겨두고 좋은 건 제게 먼저 주었습니다. 한 번도 집안일을 시킨 적 없고 그렇다고 엄마 노릇을 강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싫었습니다.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 혼자 발버둥 치며 벽을 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기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춘기를 핑계로 더 세게 반항했습니다. 공부도 망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들고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잔소리하던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새엄마였어요. 유진아, 위험한 시간인데 어디 있었어? 밥은 먹고 다니니? 관심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싫었고 어쩐지 미안해질까봐 더 거칠게 밀어냈지요. 그렇게 반항하느라 제 학창시절은 망가졌고 저는 그것마저 새엄마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내 인생에서 빠졌으면 나는 더 잘 살았을 거야.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며 증오를 키웠어요. 하지만 결국 학원비를 내고 아빠를 설득해서 겨우 진학하게 만든 것도 그 여자였습니다. 집안 국립대지만 입학할 수 있었던 건 새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자취를 하게 되며 저는 처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방 한 칸짜리 자취방에서 짐을 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 털어내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이제부터는 내 감정도 내 인생도 오직 내 뜻대로만 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진짜로 털어낼 수 있는 감정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괴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나만 없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품고 그 기회에 아예 독립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든 것도 미련도 없는 그 집에 더는 발을 들이지 않았고 대학 4년 내내 집에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연휴에도 명절에도 저는 밖을 떠돌았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은 생각보다 작고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불도저처럼 뭐든 정면으로 부딪히고 하고 싶은 말은 참지 않고 쏟아내며 살아왔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오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상처투성이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아빠는 정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사라진 걸 반기기라도 하듯 짐 하나 치운 사람처럼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역시 난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씁쓸함이 저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를 챙긴 건 태엄마였습니다. 주일에 한 번씩은 꾸준히 자취방에 반찬을 싸들고 찾아왔고 초인종을 누르고 조용히 봉지를 걸어놓은 뒤 그냥 돌아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거 얼른 먹어야 해 라는 메모가, 어떤 날은 혼자서도 잘하네, 그래도 밥은 먹자 라는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또 괜히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의 따뜻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떻게든 졸업을 했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학 인근의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경계심이 컸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낯선 세상 속에서 그 사람만은 익숙했고 믿음직했습니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래서 다들 가정을 꾸리는 거구나. 나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따뜻하고 안정적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새엄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해주는 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고 미안함이 싫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꾸만 차가웠고 그녀가 아무리 조용히 대해도 저는 일부러 더 퉁명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걸 인정하고 나면 내가 지금껏 해온 미움과 저항이 다 무너질까봐 그래서 더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빨리 시집이나 가버리자. 이제 완전히 이 집과도 그 여자와도 끝을 내고 싶다. 그게 그때의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나던 남자친구는 어느 날 제게 원하던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 나도 너도 안정적인 가정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도 너 보고 싶다더라. 바라던 프로포즈를 받아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역시 그것도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긴 하지만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정환경에 대해서 시어머니께서 타박을 하는 것들이 많던데 나도 흠 많은 가정환경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다 보니 마냥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설득하며 이미 부모님께 말을 다 해놨다고 말을 했고 괜찮다며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고 우리 부모님도 널 이해하고 있다는 말로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뵈려고 찾아갔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인사하러 가게 되었는데 어쩐지 시부모님 얼굴이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었지요. 저 오라 해놓고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주신 시부모님께서는 계속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철이가 좋다 그래서 일단 널 데려와 보라고 했다만 사실 우리 진철이 구김살 없고 화목하게 자란 애한테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네. 그렇지만 진철이가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난들 어떡하겠냐. 별 수 없이 허락하는 수밖에. 시집에서는 제가 부모님의 이혼 후 계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처음엔 어딘가 모르게 경계하는 눈치였습니다. 계모 밑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다고 얘기를 들었다. 좋은 계모도 많다 하지만 그래도 친모 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만 하겠냐? 얼마나 네가 힘들었을지 딱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론 사랑 못 받고 자란 너를 내가 며느리로 어떻게 맞아야 할지 고민이기도 했어. 엄마 그만 좀 해. 나랑 약속한 것과는 말이 다르잖아. 다 이해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유진이 데려왔더니 왜 애 앞에서 타박을 줘? 막말로 계모 밑에서 큰 게 유진이 잘못이야? 세상에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그게 맘대로 안 된 게 왜 유진이 탓이야? 이 녀석이 아주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선 엄마도 딸 있으면서 유진이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랬어. 만약 진이가 어디 가서 우리 집 부족한 거 들먹이면서 책잡힘 당하면 진이 심정은 어떻겠어? 시어머니는 하나하나 따져대는 자기 아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내내 노려보았고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제 편을 들어주고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게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덮어놓고 계모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때문인지 묻지 않아도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그 후로도 한결같이 제 편이 되어 주었고 덕분에 그 작은 불편함과 의심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상견례를 잡게 되었는데 새엄마를 실제로 보니 그 인품과 마음씨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반해버려서 안심을 하는 것 같았지요. 저희 유진이 잘 부탁합니다. 들으셨겠지만 제 뱃속으로 낳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낳아 제 친자식 그 이상으로 키웠던 아이입니다. 집안에서 귀하게 키웠으니 부디 시집에서도 귀하게 맞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여부가 있나요? 저희 그런 막대 먹은 집안 아닙니다. 요즘 가족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한데 더욱이 이렇게 훌륭하신 어머님 밑에서 큰 유진이인데 저는 그저 귀한 며느리 맞아서 감사할 따름이지요. 네, 어머님께서 워낙 좋으신 분이니 믿고 우리 유진이 보냅니다. 저도 우리 진철이한테 아들 이상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유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끄덕이며 웃었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바른 말로 꼼짝 못하게 만든 반면 새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키웠는지 상견례 자리에서 눈물 없이는 못 들을 말들을 해주며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덕에 저는 시어머니 사랑과 동시에 결혼식 날을 잡게 되었고 저는 마침내 진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안의 결혼 소식을 알리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망설임 하나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혼주석, 결혼식장 양쪽 부모님이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저는 새엄마가 솔직히 아닌 제 친엄마를 앉히고 싶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새엄마가 저를 누구보다 배려해왔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주석만큼은 그 자리는 왠지 제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자리만큼은 제 핏줄인 진짜 엄마가 앉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소망이기도 했어요. 저는 결국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새엄마가 장을 보러 외출을 했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마음으로 제 속마음을 아버지께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널 키워준 새엄마 대신 널 낳기만 하고 버리고 간 친엄마를 앉히고 싶단 얘기냐? 네. 너 이런 걸 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는 거야. 새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말도 안 된다.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야 그게. 키운 정도 정이야. 낳은 정만 정이냐고. 그렇게 말하며 아버지는 책상을 꽉 내리쳤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서운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에 아무 반박도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다시 말하며 설득했습니다. 네 친엄마는 널 버리고 나갔잖아. 이제 벌써 하는 말이지만 그때 내가 엄마 찾는 너 데리고 나가랬더니 새살림 차리겠다고, 새 남편이 널 원하지 않는다고, 지 인생 찾겠다고 나간 거였어. 너 남겨두고 보따리 들고 나간 거 기억 안 나냐? 저는 새삼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찾는 제게 더 상처가 될까봐 여태 꼭꼭 숨겨왔던 진실이었죠. 당시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부터 재혼 상대가 생겨버려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새 남자가 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고 새살림 사는 동안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듣기로는 새살림 차린 남자 사이에서 아이도 2명이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어떤 사람이든 분명히 다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뭐라 그래도 제 엄마인 것은 사실이었기에 끝까지 혼주석에 앉아주기를 바랬습니다만 아버지는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네 새엄마는 그 사람은 네가 다칠까봐 혼자라고 느낄까봐 일부러 아이도 안 갖고 널 자식처럼 품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은 네 새엄마야. 아버지의 말은 거침이 없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무심했던 사람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저는 바람과는 달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새엄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무슨 말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정말 끝까지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친엄마를 찾아서 혼주석에 앉혀도 돼. 네 마음 이해해.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 미소엔 억지나 서운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가슴이 저릿했어요. 그 사람은 왜 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걸까요? 그렇게까지 이해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 저는 더 도망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결국 친엄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엄마도 친척들 통해 제 결혼 소식을 듣고 저를 기꺼이 만난다고 했습니다. 몇 년, 아니 어쩌면 10년은 더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친엄마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외모는 물론 제 기억 속의 엄마 모습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름지고 흰머리만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적 슬펐던 얼굴이 이제는 많이 수척해 있었고 미소조차 어딘가 어색하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수십 년 만에 만난 첫 마디는 그거였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요? 조심스럽게 물은 제게 엄마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한가득 머금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날 찾아줘서 고맙다. 날 원망하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결혼한다고 엄마 자격 없는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다시 불러준 모습이 너무나도 고마웠어. 엄마, 근데 유진아, 엄마는 네 결혼식에 앉을 자격이 없어. 그 자리에 앉겠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래도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저 부끄럽기만 하구나. 그러더니 이내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고 제가 더 뭐라 말하기도 전에 엄마는 저를 붙들었지만 차마 고개를 못 들고 눈조차 못 마주치며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 버리고 간 거. 그거 다 사실이고 변명하지 않을게. 정말 잘못했어. 그때는 엄마도 너무 어렸고 약했고 너보다는 엄마 인생 살고 싶었다. 여자로서 네 아빠 옆에선 행복해질 수 없어서 너보단 내 행복부터 찾았어. 용서받고 싶단 것은 욕심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한테 용서를 빌고 싶구나.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마르고 떨리는 가느다란 어깨를 제가 양손 가득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미워했었어. 근데 사실은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이제 결혼하려니까 이제야 엄마 마음이 좀 알겠어. 그래서 난 엄마 다 용서할 수 있어.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달달 떨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유진아. 사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혼주석에 못 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실은 엄마 얼마 못 살아. 네 결혼식까지 살 수 있을지 자신 없어. 그래서 약속도 못 하겠다는 거야. 저는 엄마를 제 품에서 떨어뜨려 놓았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표정을 보니 사뭇 진지한 게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엄마의 주름진 손을 붙들고 외쳤지요.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야, 엄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결국 엄마는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길게 얘기는 했으나 제가 전문적인 용어들은 다 못 알아들은 상태였고 결론은 신장이 망가졌다고 투석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어떻게 엄마를 만났는데 이렇게 쉽게 떠나가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쉽게 찾을 줄 알았으면 엄마를 더 일찍 찾고 연락해서 모녀간의 정도 쌓고 보는 것이었는데 왜 나는 엄마를 찾지 않았던 것인지 자책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이제야 용서를 주고받았는데 하필 왜 이제야. 절대로 이대로 엄마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요즘 현대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엄마 하나 못 살릴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 검사해요. 신장만 있으면 살 수 있단 거잖아. 내가 엄마한테 신장 줄 수 있는지 검사할 거야. 나 진짜 할 수 있어. 그동안 못했던 딸 노릇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제 말에 엄마는 놀랐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모든 원망도 미움도 그 순간 눈물 속에서 다 씻겨 내려왔습니다. 지금 남은 건 단 하나, 살아있는 시간 동안 엄마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엄마를 위한 신장 공여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민물처럼 밀려들어와 무언가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부적합. 의사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나만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게 없냐고. 한참 동안 병원 복도에 앉아
멍하니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저는 힘이 빠졌고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같이 속이 뒤집어지고 가슴이 조여왔죠.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 남편이 될 사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저를 내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있자니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나 엄마한테 신장 주려고 공여자 검사를 했어.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근데 어차피 안 된대. 나랑 엄마는 신장이 맞질 않는데. 내가 엄마 친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겨우 엄마를 만났는데 이대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미칠 것 같아. 그 사람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그 따뜻한 손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직장도 정리하고 엄마 곁에 있으려고요. 조금이라도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 곁으로 갔고 아침부터 밤까지 간호에 매달렸습니다. 주사기에 손이 베일 때도 있었고 병원 냄새에 지쳐 잠 못 자는 날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제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 전달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원래 말투가 그런지 덤덤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 공여자 구했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진짜? 누구예요? 어떻게 찾았어? 제 말에 엄마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무겁게 말을 했습니다. 실은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신장이 맞아서 도와주기로 했어. 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분을 꼭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젓고 지금은 아니야. 회복되면 나중에 보자. 나중에. 말끝을 흐리며 자꾸 미뤘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기보단 그냥 엄마가 체력적으로 힘들어 그런가 싶었습니다.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고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엄마를 혼주석에 앉힐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벅찼고 마음속 무거운 돌이 하나 치워진 듯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다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짐짓 무겁기만 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아, 집에 좀 와라. 할 말이 있다. 그 말에 저는 아빠한테 가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또 혼주석 얘기 꺼내며 잔소리하려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이야기를 들먹이며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나선 길,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데려간 곳은 집이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몇 주째 엄마를 간호하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 물음을 대답하지 않고 말없이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고 위층 버튼을 누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새엄마가 입원해 있어. 네? 새엄마가요? 왜요? 하지만 아버지는 일단 가보면 안다고 말을 아끼려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퉁퉁 부은 얼굴로 저를 이끌어 어느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조심히 열고 들어가자 그곳엔 새엄마가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일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는 너무 하얘졌고 입술에는 핏기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새엄마가 왜 여기 누워 있는 건데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친엄마한테 신장 공유한 사람 바로 네 새엄마야. 네? 뭐라고요? 저는 심장이 그대로 밑으로 추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덜덜 온몸이 떨리고 심지어 목소리마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지나친 양보, 늘 숨기던 침묵, 그리고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던 배려의 끝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나. 아버지는 입술을 꾹 다물고 벽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그대로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럴 리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병실 안의 공기는 거짓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던졌던 차가운 말들, 무시했던 손길들, 외면했던 따뜻함이 모두 떠올라서 그 무게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새엄마 곁을 지키겠다고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내가 사랑하는 친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새엄마라는 사실에 오열을 했습니다. 새엄마를 곁에서 간호하자니 어렸을 적 새엄마가 곁에서 날 간호해 주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걱정하던 얼굴, 내가 잘못될까봐 가슴 아파했던 나의 새엄마. 계모라는 이름은 새엄마를 힘들게 했고 그 사람의 사랑을 눈치 못 챈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시간으로 가서 마음을 열었다면 새엄마와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어리석은 반항심이 나를 자책감과 괴로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때야말로 새엄마와 함께 모녀지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나는 그런 새엄마에게 깊이 감사함만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 곁을 지키고 있었고 눈을 뜬 새엄마가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는 얼굴도 좋지만 바락바락 대드는 네 얼굴이 더 낫더라. 울지마 유진아. 나 때문은 더 울지마. 나는 네 계모잖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훔치며 소리쳤습니다. 계모란 말 하지마. 이 와중에 웃음이 나와요?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엄마한테 신장을 줬어요? 그리고 왜 그걸 왜 숨긴 거예요? 새엄마는 한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기어이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가 너한테 죄를 지었어.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나한테 죄를 지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죄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새엄마는 속에 있는 말을 어렵게 꺼내었습니다. 나 일부러 너 때문에 아기를 안 가진 게 아니야. 원래 아이를 못 낳는 몸이야. 그건 처음 남편한테 그 일로 소박맞고 쫓겨났고 두 번째 결혼 너희 아빠랑 결혼할 땐 그걸 숨겼어. 혹시라도 말하면 나를 또 버릴까봐. 너희 아빠는 착한 사람이지만 그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 한 번 실패하고 겨우 다시 꾸린 가정이었잖아. 그래서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 근데 주변에선 다들 아이는 왜 안 갔냐고 묻더라.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 혹시라도 내가 아이를 못 갖는다는 걸 알게 되면 또 버려질까봐 두려웠거든. 그래서 일부러 웃으며 말했지. 유진이 하나면 됐죠. 뭘 애를 또 낳아요. 저는 유진이 자식 삼아서 살 거예요. 그 말하면서 착한 사람인 척했어. 사실은 무서워서 감췄던 거야. 네 말대로 나는 가식적인 사람이었어. 새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제 마음을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나도 네가 싫었어. 나 싫다는 꼬맹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눈에 가시였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한테서 상처가 보이더라. 그게 꼭 나 같았어. 새엄마는 살며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친엄마한테 버림받고 계모랑 살았어. 그래서 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 너랑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 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냥 옆에서 기다리기로. 제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새엄마의 진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전달이 되었죠. 새엄마 또한 안 울려고 안간힘을 쓰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벌겋게 잃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네가 네 마음이 열린 줄도 모르고 나한테 틱틱거릴 때가 있었어.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받아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 순간 네가 정말 내 딸처럼 느껴졌어. 새엄마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널 보면 안쓰럽고 내가 보였어.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 함부로 다가갔다가 네가 멀어질까봐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그저 네가 편하게 아프지 않게 살아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이미 참을 수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순간들이 마치 제게 칼날처럼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네가 시집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혼주석에 친엄마를 안치고 싶어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 섭섭했지. 근데 이해 못할 일은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해라고 말했어. 그것도 네 선택이니까. 근데 나중에 배서방한테 들었어. 네 친엄마가 신장병을 앓고 있다고.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무너졌어. 나는 그냥 네가 더는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네가 행복했으면 했고 무엇보다 너는 내게 또 다른 나였으니까. 새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그런 상처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 겨우 만난 친엄마를 또 잃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검사 받으러 갔고 적합 판정 받았을 때 이건 하늘이 시킨 일이라 생각했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그래서 기꺼이 내 신장을 내어줬던 거야. 나는 새엄마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자리에서 참았던 감정을 쏟아내듯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켜준 사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게 결국 새엄마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향한 미움과 오해, 차가운 말들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두 분의 어머니 곁으로 가며 간호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두 분의 병실을 오갈 때마다 마음속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지요. 다행히 친엄마는 빠른 속도로 회복했고 어느 날은 스스로 걷기도 할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결혼식 혼주석에 누구를 앉힐지에 대해 내 진심을 전하기로요. 엄마, 나 혼주석에 새엄마 앉히고 싶어요. 진짜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친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유진아, 그래야지. 나 같은 사람보다 널 지키고 나까지 지켜준 그분이 앉는 게 맞지. 그 말에 나는 또 울컥했습니다. 친엄마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나는 널 버린 사람이야. 그때는 나 자신밖에 몰랐고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제 와서 너 옆에 남겠다고 하는 건 나 스스로 부끄럽더라. 너를 자식으로 여기는 그분 앞에서 나는 같이 있을 자격도 없어. 그러니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말이야, 친정엄마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엄마는 내가 아니라 네 새엄마야. 그렇게 알고 살아. 그게 맞는 거야.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리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마음에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가 스며드는 느낌이었고 저는 그날 두 번째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새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결국 내 결혼식장 혼주석에는 새엄마가 앉게 되었습니다. 하얀 꽃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새엄마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결혼식 사진을 보며 웃기도 하고 가끔 내 손을 꼭 잡고 우리 유진이 예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해줍니다. 지금 그녀는 내 삶에서 누구보다도 든든한 친정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낳아준 핏줄의 정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고 마음으로 안아준 키워준 정 역시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깊고 따뜻하다는 걸요. 나는 이제 새엄마와 함께 모든 상처를 흘려보냈고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 웃으면서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내 아이에게도 나처럼 온기 없이 헤매는 누군가에게도 언젠가 전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